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 2시간씩 줄 서는 식당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식당이 다름 아닌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뉴욕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 맛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삼겹살 불판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비빔밥 한 그릇을 위해 기다리는 긴 줄까지. 과연 뉴욕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문화 전문지 뉴욕 컬처 나우의 음식 전문 기자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의 미식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레스토랑을 평가해왔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일본 요리의 섬세함에 매료된 저에게 뉴욕은 언제나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편집장 마이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다니엘, 최근 뉴욕에 한식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알고 있나? 마이크의 질문에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한식요? 가끔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보이는 그 음식 말씀이신가요? 제 반응에 마이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 정말 모르는군. 지금 맨해튼에선 한식당 예약이 전쟁이라네. 특히 최근 오픈한 정선이란 곳은 예약이 2달 선착순으로 끝난다고 해. 잠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뉴욕의 미식씬은 여전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근엔 일본 요리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식이라니? 마이크, 농담이시죠? 한식이 갑자기 뉴욕을 접수했다고요?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직접 봐. 인스타그램에서 뉴욕 한식이 얼마나 많이 태그되는지. 화면 속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수십만 개의 포스팅이 뉴욕 한식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 스크롤을 내려보니 화려한 색감의 음식들, 굽고 있는 고기들, 다양한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 정말 이게 다 뉴욕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자네가 맡아주게. 뉴욕을 사로잡은 한식 열풍이라는 주제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일본 오마카세를 취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그래도 저널리스트로서 이 현상이 실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인지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원하세요? 3주 안에. 그리고 데니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자네 입맛이 좀 보수적인 건 알지만 이건 흥미로운 현상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식에 대한 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가끔 먹던 라면과 뭔가 붉은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들이 뉴욕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선을 검색해보니 뉴욕타임즈의 리뷰까지 있었어요. 뉴욕 최고의 새로운 경험이라니 정말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음식일까요? 결국 저는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문의 정선을 방문해봐야겠죠. 그런데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음 2달 전체가 마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마이크의 말대로 전쟁이었나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저는 이 한식 열풍의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단순한 SNS 마케팅의 성공작인지 제 미식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김치가 트러플을, 불고기가 와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열풍은 분명 곧 사그라들 것이라 확신했죠. 결국 저는 정선의 예약을 위해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선은 다음 달에 예약을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 뉴욕 내 다른 한식당들을 조사하고 한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죠. 드디어 예약 오픈일, 아침 9시 55분부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 고친 버튼을 연신 누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열성을 보인 것은 오래간만이었어요. 10시 정각 예약 페이지가 열렸고 저는 서둘러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뭐라고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클릭하는 모든 날짜와 시간대가 순식간에 예약 마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딱 5분, 아니 3분도 채 안 돼요. 모든 날짜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이렇게까지 예약이 어렵진 않았는데 말이죠. 절망적인 순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자 명단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기다리는 수밖에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 정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씨, 오늘 저녁 9시 30분 취소 자리가 있습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맨해튼 첼시 지역에 있는 정선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취소 대기를 기다리는 무리였죠. 그들의 얼굴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콘서트 티켓을 구하러 온 팬들처럼요. 여기서 뭘 기다리시나요? 제가 줄 서 있는 젊은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취소 자리가 날까 해서요. 친구가 여기 삼겹살을 맛보고 나서는 일주일째 계속 여기만 오자고 해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겹살은 제가 알기론 그저 돼지고기 구이인데 이 정도로 열광할 일인가 싶었죠.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실내는 현대적이면서도 차분했어요. 나무와 돌로 꾸며진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했죠. 테이블마다 중앙에는 작은 굽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테이블이 꽉 찼고 손님들은 다양했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이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처음 방문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입니다. 그럼 저희 추천 코스로 준비해 드릴게요. 세트 메뉴는 전통 한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1인당 95달러. 제법 비싼 편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요리와 비교하면 그리 놀랄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들에 담긴 다양한 색상의 음식들이었어요. 직원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꾀십장아찌, 여기는 오이무침, 그리고 이건 도토리묵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꾀십장아찌를 맛봤어요. 향긋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된장찌개는 고소하고 깊은 맛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메인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직원이 테이블 중앙에 기계에 불을 붙이고 두툼한 고기 조각들을 올려놓았어요. 이건 특선 삼겹살입니다. 직접 구워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고 주변에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어딘가 축제 같았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직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상추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쌈장을 조금 바르시고 마늘과 김치를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설명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좋아해 놀랐어요.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매콤한 쌈장, 알싸한 마늘, 그리고 새콤한 김치. 이 모든 맛이 한 입에 어우러져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미국인 그룹이 소주를 마시며 건배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이 5번째 방문인데 정말 매번 와도 질리지 않아? 5번째라고요? 이 비싼 레스토랑을 5번이나 찾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식 기자로서 보통 한 번 방문한 레스토랑을 다시 찾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왜 뉴욕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한식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선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작은 충격이었죠. 하지만 프로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한 번의 방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32번가 한인 식료품점에 들어서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각종 채소, 소스, 그리고 반찬 코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십 가지 색색의 반찬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찬 코너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이건 깍두기라고 무로 만든 김치고요. 이건 오이 소박이, 여기 있는 건 콩나물 무침입니다. 처음이시라면 이 3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이름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으면 못 살아요. 특히 아침 식사로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랑 반찬만 있으면 완벽하죠. 그녀는 자기 장바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5가지 다른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인인데 한식 반찬을 매일 드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3년째예요. 처음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이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참, 콩자반도 꼭 드셔보세요. 달콤 짭짤한 맛이 중독적이에요. 저는 그녀의 추천대로 4가지 반찬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깍두기의 아삭함과 매콤함, 콩자반의 달콤 짭짤한 맛, 콩나물 무침의 고소함. 각각 독특한 맛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브루클린에 위치한 반찬 연구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젊은 한국계 셰프가 운영하는 모던 반찬 가게였죠.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온 셰프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그를 보니 그의 이름은 제이슨 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컬처 나우의 음식 칼럼니스트 다니엘입니다. 한식 특집을 준비 중인데요. 특히 반찬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이슨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주제를 고르셨네요. 반찬은 한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접시들이 담긴 트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만든 특별 반찬들입니다. 맛보시면서 이야기해요. 1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반찬은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닙니다. 제이슨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사의 철학이 담겨 있죠. 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맛을 균형 있게 즐기는 거예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해요. 그는 하나씩 맛보게 해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나물인데요. 계절 채소를 데쳐서 양념한 거예요. 이건 김치의 일종인 열무김치고 여기 있는 건 장아찌입니다. 식재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발효시킨 거죠. 발효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치즈와 와인의 발효 과정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이 많네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음식의 핵심이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보존 방법을 넘어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맛과 건강상 이점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식의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계절의 변화, 보존의 지혜, 영양의 균형까지. 대화 중에 제이슨의 가게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미국인이었어요. 그들 중 한 여성이 제이슨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슨, 오늘은 뭐가 특별해? 오늘은 새로 만든 고추장 절임 오이가 있어요. 맛보실래요? 그녀는 맛을 본 후 즉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2번은 와요. 이제 반찬 없인 살 수 없어요. 집에 항상 3가지 이상은 구비해두죠. 친구들이 놀러오면 치즈 플레이트 대신 반찬 플레이트를 내놓는데 다들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치즈 플레이트 대신 반찬 플레이트라니, 이건 문화적 전환점이 아닐까요? 가게를 나온 후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반찬에 담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어요. 그리고 뉴욕 사람들이 이 문화를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놀라웠습니다. 당초 의심과 달리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한식의 본질, 특히 반찬 문화에 진심으로 매료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식 열풍, 정말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제가 산 반찬들과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투른 젓가락질로 콩나물을 집어 밥 위에 올려놓고 한 입 먹었어요. 단순하지만 묘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반찬 문화를 탐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음식들을 단순히 맛보는 것을 넘어 이 열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뉴욕의 한식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부부를 찾아냈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 로즈라는 부부였죠.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 한식러버스는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놀라운 건 두 사람 다 한국계가 아닌 백인 미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행히 금방 답변이 왔어요. 물론이죠.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함께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퀸즈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싼 밥을 준비했어요.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 책과 요리책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한국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전 사랑해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나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은 5년 전 각자 다른 여행사에서 일하며 우연히 같은 한국 여행 투어에 참가했대요. 저희 둘 다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이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첫날 저녁,
삼겹살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은 잊지 못해요. 제시카가 말을 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밤 우리는 한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대화했어요. 마이클이 쌈을 정말 잘 쌌죠. 그때 제시카에게 반했어요. 그녀가 김치를 먹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2주간의 한국 여행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한식에 빠져들었대요. 돌아온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함께 뉴욕의 한식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1년 후 결혼했답니다. 결혼식 피로연도 한식으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당황하셨지만 다들 맛있게 드셨죠.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대화 중에 마이클이 주방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그릴을 올려놓았어요. 자, 이제 진짜 한국 경험을 해볼 시간이에요. 그들은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과 채소, 그리고 생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구워서 쌈을 싸 먹는 거예요. 한국에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문화거든요. 마이클이 먼저 고기를 그릴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제시카는 상추 위에 밥을 조금 얹고 쌈장을 발랐습니다. 한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함께 먹는 문화죠.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권하고 술을 따라주고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요. 마이클이 익은 고기를 가위로 잘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상추에 올리고 마늘 한쪽, 쌈장, 그리고 이 김치도 같이 싸보세요. 저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처음으로 직접 쌈을 쌌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한 입에 넣으니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진심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 편안하고 더 진솔했죠. 식사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부산의 해변에서 먹은 회, 전주에서 맛본 비빔밥, 제주도의 흑돼지. 그런데 왜 하필 한식 인플루언서가 되기로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시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미국인들이 한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서양인의 시각으로 한식을 소개하니 다른 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시카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한국에서 배워온 레시피죠. 달콤 새콤한 음료를 마시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문화였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열정과 진정성이 뉴욕의 한식 열풍을 뒷받침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부부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과연 이 열풍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일까요? 다음 취재지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최근 오픈한 서울역 기사식당이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었죠. 주말 저녁, 저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이곳이 정말 뉴욕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의 분위기를 재현해 놓았거든요. 벽에는 낡은 느낌의 한글 간판들과 빛바랜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브라운관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자판기까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 식당의 주인이자 셰프인 알렉스 킴이었어요. 한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저는 카운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작은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옆에는 단무지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기사식당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에요. 기사식당은 트럭 운전사들이 장거리 운행 중에 쉬어가는 곳인데 싸고 맛있고 정직한 음식으로 유명하죠. 알렉스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흥미롭네요. 뉴욕에서 왜 하필 트럭 운전사 식당을 재현하셨나요? 한식하면 보통 고급 레스토랑이나 바비큐만 떠올리잖아요. 저는 더 진짜 한국, 서민들의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기본적인 한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다양했어요. 한국계로 보이는 사람들, 서양인들, 다양한 인종의 뉴욕 주민들이 섞여 있었죠. 흥미로운 건 모두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고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자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정선의 고급스러운 한식보다 이 소박한 된장찌개에서 더 큰 감동을 했어요. 어떠세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깊은 맛이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알렉스님은 한국계 2세로 알고 있는데 왜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어릴 땐 한국 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음식만 먹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하면서 제 뿌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5년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뉴욕의 한식 열풍. 어떻게 보세요? 오로랄 것 같나요? 이 질문에 알렉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열풍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해요. 마치 일시적인 유행처럼 들리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음식 트렌드는 시간이 지나면 식지 않나요? 일본 음식도 태국 음식도 한때는 뜨거웠다가 자리 잡았잖아요. 한식도 결국 그런 유행의 하나 아닐까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알렉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다니엘 씨, 우리는 트렌드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파는 겁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이고 정체성이고 사랑입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너무 가벼웠네요. 알렉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누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문화를 그저 트렌드로 치부하려 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알렉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접근했네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알렉스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음식의 역사, 지역별 특색, 계절에 따른 변화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까지의 취재에서 저는 한식의 표면만 봤던 건 아닐까요? 한식을 진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저 자신의 선입견부터 버려야 했어요. 알렉스와의 충돌 이후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식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재 방향도 조금 바꿨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반 뉴욕 시민들의 일상 속 한식을 살펴보기로 했죠. 어느 평일 점심시간, 저는 맨해튼 금융가로 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인근에 새로 생긴 반찬 박스라는 가게가 점심시간마다 긴 줄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해당 가게 앞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20명 이상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었어요. 저도 줄에 합류했습니다. 앞에 선 여성에게 물었어요.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3번은 와요. 건강하고 맛있거든요. 샐러드는 이제 질렸어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했어요. 긴 카운터 너머로 다양한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큰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였어요. 기본 박스에는 4가지 반찬이 포함되고 밥과 국은 추가 옵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운터 뒤에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처음인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조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멸치볶음이 인기 있어요. 밥과 된장찌개도 추천드려요. 저는 전체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15에 한 끼 식사가 완성됐어요. 뉴욕 금융가의 점심치고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테이크아웃 박스를 들고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자 다양한 색상의 반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빨간 제육볶음, 초록 시금치나물, 갈색 멸치볶음, 그리고 선명한 김치까지. 첫 입을 떴을 때 저는 이 심플한 도시락에서 놀라운 맛의 복합성을 발견했습니다. 매콤한 제육볶음과 담백한 시금치나물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을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요.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이런 한식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벤치마다 비슷한 박스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 대부분이 아시아계가 아닌 다양한 인종의 뉴욕 직장인들이라는 점이었죠. 근처에 앉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반찬 박스 드시는 거죠? 맛있나요? 오, 이거요? 최고예요. 6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건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매일이요. 질리지 않나요? 반찬이 매일 조금씩 바뀌어서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하루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의 도시 뉴욕에서 이제 한식 도시락이 새로운 일상 식사로 자리 잡고 있다니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반찬 박스의 주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점심 러시가 끝난 시간에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주인 소피아 박은 3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3년 전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진로를 바꿨다고 해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 저는 매일 건강한 점심을 찾아 헤맸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만 근처에는 한식당이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점심만 싸다가 동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작은 팝업 스토어로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대요. 이제는 맨해튼에만 3개 지점이 있고 브루클린과 퀸즈에도 곧 오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뉴욕 사람들이 이렇게 한식 도시락에 빠진 걸까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첫째, 맛이요. 한식은 감칠맛, 즉 우마미가 풍부하거든요. 둘째, 균형이죠. 한 끼에 단백질, 채소, 발효식품까지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다양성이에요. 매일 다른 반찬 조합으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가격. $15면 건강하고 포만감 있는 식사가 가능해요. 그녀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맛, 건강, 다양성, 가격. 이 모든 요소가 뉴욕의 바쁜 직장인들에게 완벽한 점심 해결책이 된 거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한식 열풍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SNS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평범한 뉴욕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식 열풍은 화려한 레스토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정했죠. 이제 이건 일시적 트렌드에 관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취재가 절반 이상 진행되면서 저는 이 현상이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집장 마이크에게 추가 취재를 제안했어요. 뉴욕을 넘어 다른 도시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죠. 덕분에 저는 회사 예산으로 짧은 글로벌 취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이곳은 아시아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이기에 한식 열풍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거라 예상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우버를 타고 바로 부산 마켓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식료품점이자 푸드코트였어요. 도착해보니 그곳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어요. 1층은 신선한 해산물과 식료품을 파는 마켓, 2층은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거대한 수조였어요. 그 안에는 살아있는 전복, 랍스터, 각종 생선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마치 부산 바닷가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주말에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하더군요. 특히 해산물을 직접 골라서 위에 레스토랑에서 조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 비결이라고 했죠. 저는 이 독특한 시스템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전복 몇 개와 새우를 골랐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해산물 구이 코너에 앉았습니다. 셰프가 제가 고른 해산물을 숯불에 구웠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연 같았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즐겁게 구경하고 있었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식이 인기 있나요?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인기 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한식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음식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식이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이 마켓의 창업자인 제임스 최를 만났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한국계 3세였어요. 왜 한국 시장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셨나요? 현지화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요. 제임스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경험을 원해요. 반쪽짜리 한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성. 이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런던이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식문화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죠. 과연 이곳에서도 한식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런던 쇼디치 지역에 도착하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마장동이라는 간판을 단 한국식 고깃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영국인들이었죠.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줄 서 있는 한 커플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붐비나요? 제가 물었어요. 금요일 밤이라 특히 더 그래요. 하지만 평일에도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핫한 식당이니까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마장동은 서울의 유명한 고기 거리 이름을 딴 곳이었어요. 내부는 서울의 골목길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천장에는 소주병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한국의 골목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메뉴를 보니 한국의 고급 한우부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겹살과 갈비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이 무척 능숙했죠. 한국에서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서울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영어 교사로 갔다가 한국 음식에 반해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일한 지 2년 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이 식당의 오너인 에밀리 리를 만났어요. 그녀는 런던에서 태어난 한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한식의 인기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문화, 특히 케이팝과 드라마 팬들이 한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로 한식의 맛과 문화에 빠져들었죠. 그녀의 말처럼 저는 런던 전역에서 한식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펍에서도 김치 피자나 불고기 샌드위치 같은 퓨전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고 유명 백화점 식품반에는 한국식 재료 코너가 생겼더군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이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식 열풍은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각 도시마다 한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둘째, 사람들은 진짜 한국 경험을 원했습니다. 셋째, 한식은 이미 각 도시의 음식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도시에서 한식이 외국 음식이 아닌 우리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피자나 타코처럼 한식도 이제 글로벌 음식 지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글로벌 미식 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시도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기사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를 담은 에세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편집장 마이크에게 연락했어요. 마이크, 기획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뉴욕이 사랑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려고 해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나는 한식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주간의 여정 끝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에세이에서 저는 한식을 통해 발견한 3가지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김치는 그냥 발효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문화였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은 긴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웠고 시간이 주는 선물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죠. 뉴욕처럼 빠른 도시에서 이런 기다림의 문화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게 해줍니다. 둘째, 반찬은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었어요. 한 끼 식사에서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을 모두 경험하는 것. 육류와 채소, 발효식품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런 한식의 접근법은 현대 영양학이 지향하는 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서구의 주요리 중심 식사가 아닌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식사 방식은 건강한 식문화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셋째, 삼겹살은 뉴욕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쌈을 싸서 서로에게 건네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고 유대감의 형성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뉴욕에서
이런 함께 먹는 문화는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일깨웁니다. 한식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다. 한식은 세계를 품었다. 이 문장으로 제 에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식의 매력은 강요하지 않고 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식의 가치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어요. 편집장 마이크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우리 잡지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어. 후속 시리즈도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한식의 뿌리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맨해튼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겹살 한 점, 김치 한 조각이 담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의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